오늘은 이제 인간 발달에서 그 유전학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는 태뇌의 발달 그리고 출산 이후 신생아 시기까지의 발달에 대해서 배우는데 두 번째 영상은 이제 태뇌 발달과 태뇌 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태뇌 발달과 태뇌 환경은 말 그대로 임신 기간 중에 그 모체의 뱃속에서의 발달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뇌 발달이 있는 시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임신과 출산 사이에 10개월 동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생명의 시작은 수정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수정을 하고 나서 몇 주일 내에 처음에 이제 단세포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단세포가 엄청나게 세포의 분열을 통해서 수십억 개의 세포로 불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의 형태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다 태뇌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태뇌 환경은 출생하고 난 출산 이후의 환경보다 태아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태뇌 환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태뇌 환경을 보기에 앞서서 태뇌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어느 시기에 어떤 태뇌 환경이 영향이 더 큰지 이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수정이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죠. 수정은 여성이 이제 월경을 하게 되는데 월경 주기가 있잖아요. 월경 주기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한 28일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월경 주기의 중간쯤에 배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란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 여성의 난소가 양쪽에 있게 되는데 양쪽의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난자가 배출되는 게 바로 배란입니다. 그래서 그 배란 시기가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배란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배란기에는 난자가 배출되는데 배란기 전후로 사정된 정액 속의 정자가 나팔관까지 올라가서 이제 배출된 난자랑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수정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난자가 배란기에 배출이 되면 난자는 배출된 후에 약 24시간 생존할 수 있고요. 정자는 그 생존 기간이 72시간 동안 생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자가 생존한 기간과 정자가 생존한 기간이 그 안에 만나야지만 수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수정은 이제 교재 보시면은 교재 156쪽에 사진들이 나와 있어요. 156페이지에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정은 정자가 난자의 세포막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의 세포체로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정이 됐다고 해서 수정란이 다 출생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수정란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아서 출생까지 연결된다고 합니다. 절반이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나머지 2분의 1은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중에 또 절반인 4분의 1은 유전자 결함이 발생해서 출생까지 갈 수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2분의 1은 임신 기간 중에 자연 유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꼭 그 수정란을 통해서 한 명의 아이로만 출생을 하는 게 아니라 쌍둥이, 그러니까 쌍생아로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쌍생아는 일란성의 경우도 있고 이란성의 경우도 있잖아요. 그 차이를 보시면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일란성 쌍생아는 하나의 난자가 하나의 정자를 만나서 수정된 후에 수정란이 두 개로 분리된 경우고요. 두 개로 지금 분리되어 있죠. 이란성 쌍생아는 두 개의 난자가 배출이 된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두 개의 정자를 각각 만나서 수정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남녀로도 태어날 수 있고요. 그 쌍둥이인데도 매우 겉모습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죠. 이란성 쌍생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일란성 쌍생아와 이란성 쌍생아 차이를 아실 것 같고요. 발달 심리는 참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성의 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앞에 영상에서 남성, 여성 다른 거는 염색체에서
네, 어떻게 됐어요? 남성은 마지막 그 23번째가 XY고 여성은 XX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결정되느냐?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시의 성의 그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수정시에는 130대 100으로 누가 더 많아요? XY가 130이니까 네, 남자가 더 많죠. 근데 출생 시에는 어때요? 남자가 106, 여자가 100. 비율의 차이가 줄어들죠. 그 이유는 뭐라고 할까요? 태내 환경 안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고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적 결함도 더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때문에 수정 시에는 130대 100 정도인데 출생 시에는 106대 100 정도로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시작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태내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내 발달을 보면 태내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에요? 네. 10달 정도, 약 38주가 태내기라고 합니다. 태내기. 그래서 이제 태내기에서는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요. 배종기, 그리고 배아기, 그리고 태아기입니다. 배종기는 처음부터 2주 정도. 2주 정도는 언제까지냐면은 나팔관 거쳐서 자궁벽에 착상할 때까지가 배종기라고 해요. 네. 뒤에 이제 배아기랑 그 태아기가 나올 텐데 배아기는 2주부터 8주까지를 배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아기는 언제부터예요? 8주부터 태어날 때까지. 그러면 2, 그리고 여기는 2에서 8. 태아기는 8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종기는 수정란이 나팔관을 거쳐서 자궁벽에 착상할 때까지의 시기를 얘기하고요.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급속하게 하게 되죠.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4개로 분열되고 3일 후에는 32개, 일주일 후만 해도 100에서 150개로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 4일 후에 자궁에 이르게 되고요. 그때 이제 배반포라는 걸로 변해요. 배반포는 교재 159쪽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배반포로 변해서 자궁 속을 1, 2일 동안 이제 떠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착상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려요? 일주일. 그래서 이런 시기를 다 합쳐서 이제 전체 2주 정도 걸리는 거고요. 이제 착상을 하게 되면 이제 배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착상하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자궁벽에 잘 착상을 해야 되는데 자궁벽에 착상을 못하고 자궁 외에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자궁 외에 난관, 난소, 자궁경부, 자궁각에 착상을 하게 되면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합니다. 이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산이 되거나 난관이 파열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은 과다출혈을 해서 인부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도 네,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착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배아기잖아요. 배아기는 착상한 이후부터 2수에서 8주 사이의 기간을 배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배아기에는 배아라는 이제 배아가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아기가 되면은 그때부터 엄마 모체에서 의존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고요. 배아는 주요 신체 기관과 조직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 이렇게 분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아는 뇌세포 덩어리라고 하는데요. 이 뇌세포 덩어리가 이 세 개의 분리된 층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외배엽부터 보면은 외배엽 부분은 세포의 가장 바깥에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귀, 코, 눈 등의 감각 수용기라던가 피부의 표피, 손톱, 발톱, 머리카락 등의 피부 조직, 그리고 뇌, 척수, 치아 이렇게 그 외배엽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에 중배엽은 세포의 중간층이에요. 그래서 피부의 진피, 근육, 골격, 심장, 순환계, 배설기관, 생식계 등으로 이제 형성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내배엽은 허파, 내장, 간, 소화기관 등의 신체 내부 기관으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아기를 요 시기별로 보면 3, 4주 때는 심장이 생기고 심장이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병원 가면은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4주가 되면 소화기관과 신경체계가 발달하기 시작하고요. 5주 때는 팔과 다리나 폐가 형성이 됩니다. 6주 때는 내부 생식기, 눈, 귀, 발 등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배아라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세포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내세포 덩어리 말고 외세포 덩어리도 이제 있는데, 외세포 덩어리는 어떻게 되느냐? 육모막과 양막이 외세포 덩어리에서 형성되고요. 그래서 자궁벽에 형성된 막과 함께 태아를 감싸게 됩니다. 태아를 감싸는 이유는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양막 속은 뭘로 채워져요? 양수로 채워지게 되고, 이 양수는 태아를 보호하고 충격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탯줄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태반과 태아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체하고 이제 탯줄을 통해서 연결된 부분이라던가 그 자궁 안에서 그 태반이라던가 육모막, 양막, 양수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이걸로 그림을 그리기 너무 어려워서 페이지 162쪽에 보시면 자세한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림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아기가 중요한 이유는 배아기가 여기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때 보면 이 파란색 부분이 이제 배아기 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은 이때 뭔가 그 형성이 안 되면 심각한 그런 기형이 나타날 수 있는 그 시기를 요 파란색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교재에는 좀 색깔이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교재에서는 아마 초록색으로 돼 있을 텐데 제가 이제 그 가져온 이미지에는 그게 똑같은 게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아기 때 어떤 손상이 세포 분열 일어나는 상황에서 손상이 있으면 심각한 기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배아기가 사실은 태아기보다 더 결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주까지의 배아기가 마쳐진 후에는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죠? 네, 태아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태아기는 임신 8주경부터 출생까지 기간을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12주경쯤 되면은 인간의 형체를 담기 시작합니다. 태아의 팔과 다리 움직임이 나타나고요. 심장 박동도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뇌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머리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상당히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태아의 생식기관 분화가 이루어져서 성구별도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6에서 20주쯤 되면 임산부가 임신을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는 태동을 느낀다고 해요. 16주에는 좀 잘 안 느껴졌던 것 같고 저는 20주 넘어서 느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태아의 심장 박동이 안정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태아의 움직임이 이제 활발해지는데 이렇게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은 출생 이후에 반사 능력을 신생아들이 갖게 되거든요. 이런 반사 능력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요때쯤에 이제 그 부모들이 아이의 성별을 엄청 궁금해하죠. 요때쯤 이제 성구별이 눈으로도 초음파로도 보여지니까. 근데 병원에서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요 시기에는. 네. 그리고 이제 28주가 되면 태아는 이때는 생존 능력을 갖게 돼서 이때 더 이르게 출산이 이루어져도 생존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생존이 가능하려면 태아의 몸무게가 1.5kg 정도 되면은 생존이 가능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때는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양육을 하게 되고 2.3kg 이상으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에도 들어가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통은 뭐 3kg 정도, 3kg에서 이제 아이가 큰 경우에는 뭐 4kg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35주에는 출생 후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피부에 지방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리고 36주에는 태아의 머리가 아래를 향한 위치로 이렇게 바뀌죠. 태아의 그 자세라고 할까요? 자세가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출산을 할 때는 머리부터 이제 출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위치를 바뀌게 되는데, 이때 아이가 머리를 밑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또 엄마들을 이제 불안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배종기부터 해서 배종기,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태내 발달의 3단계를 살펴봤고요. 이 다음부터는 이제 이 태내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태내 환경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도 워낙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일 거라서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쭉 훑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양 아주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면 막 주위에서 더 먹어라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임신 기간 중에 충분한 영양 공급은 태아의 건강뿐만 아니라 산모의 건강에도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태아의 건강에도 중요하고 산모의 건강에도 중요하고. 이때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골고루 잘 섭취를 해줘야 되고요. 산모에게 영양 부족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산모의 영양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산모가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아이도 잘 자랄 수 없게 되겠죠. 그럼 저체중아, 태아의 조산, 사산 또는 선천적 기형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신체 발달, 지적 발달 등 태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중에는 철분을 잘 섭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분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임신 중기에 태아가 그 엄마의 철분을 흡수해서 그 태아의 혈액이 생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분 섭취를 충분하게 잘 해주지 못하면 임신 중에 빈혈이 있거나 또는 임신 중독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철분을 별도로 그 약을 챙겨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많이 궁금해하죠. 임신하신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얼마나 양을 먹어야 되냐, 그런 고민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는 임신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너는 이제 뱃속에 1인분 더 있으니까 2인분 먹으라는 식으로 이제 유머를 하기도 하는데, 2인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네. 평상시에 비해서 15에서 30% 정도. 네. 아이가 이제 워낙 뭐라 그럴까요? 작으니까, 네. 어른만큼 필요가 없는 거죠.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더 평상시보다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시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임신 말기에 이제 인부의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도 걱정스럽잖아요. 그 임신 중독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임신성 당뇨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임신 말기에 임산부의 체중은 11에서 12kg 정도 증가하는 게 적절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보다 좀 많이 증가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계속 적정하게 유지를 하다가 한 막 9개월쯤이었나 갑자기 막 이렇게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주의도 받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약물 복용인데요. 임신을 하면 거의 이제 약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감기에 걸려도 감기약도 거의 안 먹거나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임신 기간에 복용해도 되는 걸 이제 별도로 의사에게 처방받아서 먹긴 하지만 되게 찝찝하고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거의 모든 약은 복용 시기, 복용량, 빈도, 약의 특성에 따라서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 임신 초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심각해요. 아까 우리 앞에서 그 배아기 때가 그 영향력이 크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고요. 근데 임신 초기에는 배아기가 아까 2주에서 8주였잖아요. 임신인지 모르고 약을 복용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인지, 운동, 언어, 사회성, 정서 발달 여기에 모두
이 약물 복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탈리도마라는 약물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이 탈리도마라는 게 원래는 순한 수면제로 개발이 됐어요. 그리고 또 임신 초기에 입덧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서 임산부들에게 처방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되게 괜찮은 약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처방이 됐는데, 해표산 기형, 그러니까 기형의 하나의 기형 중에 한 가지죠. 해표산 기형이 발생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 해표산 기형이라는 게 뭐냐면 귀, 심장, 신장, 생식기, 팔, 다리에 기형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랑 발은 있지만 팔다리가 없는. 네. 그 교재에 보면은 그 아이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7천 명의 태아가 손상을 입었다고 하니까 이 탈리도마 사건이 정말 너무 안타깝고, 네, 저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슬픈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 사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임신 너무 초기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 피임약을 계속 복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태아가 염색체 이상을 보이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임약 복용을 이제 멈춘 후에도 피임약 복용하고 이제 얼마 안 돼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피임약 복용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카인이나 헤로인 같은 습관성 약물의 경우에는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영향을 주어서 청각장애, 심장이나 관절의 결함, 구개파열, 사지기형 이런 되게 무시무시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니까 이런 건 정말 절대로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엄마의 질병이 또 아이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은 바이러스에 의한 풍진, 성생활에 의해 감염되는 성병이죠. 매독, 임질, 에이즈 이런 것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풍진은 임신 후에, 그래서 풍진 검사 우리 많이 하잖아요. 임신 후 3, 4주 될 때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달돼서 그 영향력이 치명적인데 8주까지도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요.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정신지체 이런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독이나 임질과 같은 성병은 이제 태아가 여기에 엄마의 모체를 통해서 감염이 되면 30%는 출산 이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시각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이즈는 임신 중에 태반을 통하여 혹은 출산 중에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의 접촉, 모유수유 이런 걸로 에이즈가 아이에게 감염될 수도 있는데요. 에이즈로 인해서는 비정상적인 작은 두개골, 얼굴 기형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보균자인지를 모른 상태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네, 아이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뇨병인데 당뇨병이 이제 엄마가 당뇨병인 경우에 유산이나 사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는 당뇨병이니까 혈당이 이제 높잖아요. 이것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높은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엄마의 모체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 안에서 그 뭐라고 해요? 음식 영양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출생 후에 신생아가 재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이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임신부의 연령이나 출산 횟수도 태내 환경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태내 발달에.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최적의 연령은 23에서 28세 정도라고 합니다. 되게 지금 요즘에 그 임신을 많이 하는 연령하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도 30세 사실 임신을 했는데도 주위에서 되게 빠른 편이라고 했었고, 제 주위에 보면은 뭐 30대 중반 이후에 임신하는 비율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35세가 넘어서 출산하는 경우에 우리가 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는 대부분 노산, 이 기준으로는 대부분이 노산인 것 같고요. 노산의 경우에는 자연유산, 임신 중독증, 전치태반, 난산, 다운 증후군을 가진 태아가 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너무 어렸을 때 임신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린 10대가 임신하는 경우에 자궁의 미성숙, 호르몬상의 문제를 초래해서 미숙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신 횟수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 엄마 뱃속의 환경, 태내 환경은 첫 아이보다는 그 아이 이후에 두 번째, 셋째 출생한 아이에게 유리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막 그 연년생으로 계속 아이를 출산한다거나 이렇게 출산 간격이 너무 짧거나 횟수가 많게 되면 이런 이점은 상쇄된다고 합니다. 어, 번째는 음주 흡연인데요. 음주나 흡연이 임신 기간 중에 얼마나 해로운지는 워낙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음주는 술을 마시게 되면 알코올이 빠른 속도로 태반에 침투하여 장시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연결이 되면 이게 나타나면 이걸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정신지체, 운동기능 발달지체, 기억력 손상, 언어 능력 저하, 면역체계 이상, 심장기능 결함 이런 이상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흡연도 아주 그 태아에게 해로운 거죠. 그래서 흡연은 저체중아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에요. 그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저체중이면 아이의 생존에 되게 위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흡연으로 인해서 아이의 뇌결함, 작은 두개골, 구개 파열, 조사나 질병 이런 확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그러니까 임산부의 흡연도 당연히 이제 심각한 영향을 주지만 간접 흡연도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 주위에서 흡연이 일어나면 당연히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서 상태, 기타 요인, 그리고 아버지 영향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정서 상태는 산모가 불안하거나 막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뭔가 부부간의 갈등이 있다거나 이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갖게 되면 정상적인 호흡이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래서 태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태교라는 게 다른 것보다도 산모의 정서가 안정적이고 편안한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모가 심한 정서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면 유산, 조산, 저체중아 출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요인으로는 최근에 이제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환경적인 영향을 인해서 기형 발생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데, 산모가 매연이나 납중독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면 태아가 저체중 또는 정신발달 지체 이런 신체 결함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사능 피해도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보면은 뭐 원폭 피해,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피해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방사능의 영향으로는 기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유념해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니의 영향이 사실은 가장 클 수 있죠.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의 영향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음주를 하거나 흡연, 아버지의 화학약품에 대한 노출, 아버지의 연령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태아의 어떤 발달이 저해되거나 질병이 나타나거나 이런 장애가 일어나거나 기형이 나타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영향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교재를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태내 환경과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출생과 신생아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